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프로스포츠계에서 정상에 오른 선수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를 인터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했을 때 주변 선수들이 내 등 뒤에서 킬킬대며 웃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아무래도 한국인이 공치는 스타일이 그들과 좀 다르지 않았겠나? 하지만 묵묵히 내 스타일대로 했다. 그런 최경주 선수로부터 너 자신만의 골프를 해라 라는 조언을 들었던 강성훈 선수가 드디어 PGA 정상에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 8년 만입니다. 그동안 158차례 정상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제 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한때 상금 랭킹 194위까지 밀려났던 강 선수는 미 텍사스주 이웃사촌인 최경주 선수의 격려와 조언에 힘입어서 오늘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한국 골프의 개척자로 많은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갔다.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최경주, 양용훈, 배상문, 노승열, 김시우 그리고 강성훈. 한국 프로골퍼들의 PGA 정상 도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서간 사람에 대한 믿음이 길을 만듭니다. 불신과 반목의 시대에 스포츠 영웅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범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제안은 돼 있는 것 같은데 방식을 둘러싸고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처음 제안한 것은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이었죠. 네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1대1 회동을 이제 역제안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다시 5당 대표하고 회담한 뒤에 자유한국당 대표와 1대1 회담을 하자라고 또 역제안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1대1 회담 먼저 하자. 그다음에 이 5당 대표 회담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으로 하자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는 또 5당 여야정 협의체 원칙을 또 역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은 국회 교섭단체 3당으로 또 하자라고 해서 이 부분도 또 조금 맞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청와대 회동은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자유한국당 그 장외투쟁이 끝나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그럼 장외투쟁이 언제 끝나요? 25일로 일단 예정이 돼 있죠. 예.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시기도 자연스럽게 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유엔 산하기구 세계 식량 계획의 이 데이빗 비슬리 사무총장을 직접 접견을 했습니다. 네네. 원래 직접 접견할 계획은 아니었는데 뭐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접견이 이루어졌고요. 비슬리 사무총장은 역시 지원 필요성 강조를 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공감을 표시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속에 북한은 또 연일 식량 지원보다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좀 더 희망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일상적인 이슈 가운데에선 하루 앞으로 다가온 버스 파업에 대한 뉴스인데 정부가 어제 대책을 내놨긴 했습니다만 최종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2일에 합동연석회의를 했고 그때 이제 일단은 지자체의 버스 요금 인상을 요청을 했죠. 네네. 뭐 중앙정부도 뭐 역할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버스 노조 측하고 회동을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중앙정부 역할 고민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 홍 부총리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 장관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네네. 직접 지원 대책은 어렵다. 하지만 간접 지원 대책은 뭐 고려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접 지원 대책으로 지금 나온 것이 이 500인 미만 사업장에게만 2년간 임금 지원을 하던 것을 네네. 5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방안.
지금 일단 내놨습니다. 예. 이제 현재 1년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2년으로 똑같이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500인 미만 사업장하고 같이. 예,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규 채용 인원 한 명당 6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지원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임금이 감축되는 기존 근로자 20명까지 4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는 그런 예. 내용입니다. 당초 오늘 열기로 했던 비공개 당정청 회의는 일단 연기를 했어요. 지자체들 입장이 조금씩 좀 다르다 보니 그 의견 수렴에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네. 현재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입장이 지금 맞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요금을 함께 인상하자라고 좀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는 우리는 인상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아주 미묘한 문제예요, 이거. 그럼요. 예. 이게 또 뭐 연계가 지금 돼 있다 보니 글쎄 말입니다. 환성으로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지금 떠오른 상황이고 이게 네네. 좀 조정이 돼야 뭔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내일 앞으로 다가온 현안이어서, 속보가 나오는 대로 준비를 좀 하고요. 내일 아침에도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기자간담회를 갖는다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죠.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관측이 됐냐 하면 선제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묘하게도 어제 오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단 말이죠. 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수사권 조정의 초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향후 수정 보완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고요. 아예 구체적인 보완책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그다음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안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그다음에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단 검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도 좀 호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네. 예, 경찰도 요새 좀 굉장히 마음이 바빠졌어요. 그동안 좀 난색을 표시했던 그 독립적인 외부 기구의 감시 견제. 예.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이는 쪽으로 네네. 기류가 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절충점이 좀 찾아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 네. 청구된 내용 가운데 성범죄 관련 내용은 빠졌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이제 그만두게 된 가장 핵심적인 그 원인도 이 사건이 성 관련한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 재수사하게 된 배경에도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정작 이번에 지금 여기 빠졌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의아하다 이런 반응이긴 한데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공고 관련 수사단이 어제 일단 뇌물 혐의로만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겁니다. 네네. 건설업자 윤중천 씨 그다음에 사업가 또 다른 사업가가 또 있다 그래요. 그 사람으로부터 한 1억 6천만 원 상당 뇌물을 받았다. 예. 이런 혐의입니다. 성접대 부분도 뇌물 혐의 중 하나로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은 시켰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장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별장 동영상 사건 관련해서는 특수강간 등 혐의를 일단 제외를 시켰다는 거고요.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의 진술이 좀 번복이 됐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사단이 해당 동영상이 이제 찍힌 시기를 2007년 12월로 이제 특정을 이번에 이제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여성이 그렇다면 자기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추후 조사를 해서 이 내용도 포함시킨다고는 하는데 좀 지켜봐야 하고요. 영장실질심사는 내일입니다. 오늘도 또 중요한 영장실질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가수 승리 씨하고 동업자 유인석 대표, 전 대표. 직접 성매매 알선, 횡령 혐의 등. 이것도 좀 관심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예, 국회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점점 대화 분위기는 그 조건은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선출됐고요. 어제는 유성엽 민주평화당에서 또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바로 내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당 내부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휘청거렸던 터라 새 지도부 선출이 새 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1, 2부에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한 김성식, 오신환 두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성식입니다. 예, 출사표 던지셨습니다. 출마의 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민생국회를 선도하는 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전략, 정책 이슈 이런 것은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평판도 나름 받아왔기에 열심히 해보겠고요. 네네. 지금 문재인 정부 2년차가 넘어가면서 경제정책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많은 국정 실패가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을 좀 붉게 알 수 있도록 야당으로서의 비판 견제 기능을 이렇게 하겠고요. 네. 대신 자유한국당처럼 과거로 좀 역행하거나 장애투쟁하면서 무조건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선도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은 국민들께 정말 그동안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무한정 전개되고 있는 당내의 분란과 갈등을 싣고 화합과 혁신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또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제 대표로 선출을 되려면은 재적의원 24명 기준으로 한다면은 최소 13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쪽 안철수계 의원들과는 이야기를 나눠보셨는지요? 네, 모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철수계 의원님들도 만나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2012년 안철수 대선 진신 캠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때 제가 공동선대 본부장을 맡으면서 이제 새정치구현을 위해서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해온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분들께서 신뢰를 갖고 향후 안 대표의 그 역할이 정치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문하셨고 또 네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는 어떤 그 계파에 얽매여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모든 당 의원님들이 인정해 주듯이 정말 그 초계파적인 이런 균형자의 역할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의 화합을 전제로 해서 우리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적 자산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원내 사령탑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이 머리채 잡고 싸우는 두 거대 정당과는 달리 정말 책임있게 힘겨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거든요. 네네.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지 지금 당대표를 뽑는 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당이 리더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그냥 분란을 계속 무한정하기보다는 좀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혁신의 해법을 만들어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또 필요하고 원내대표에게 그런 역할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당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도부의 거취를 포함한 모든 주제를 제한 없이 논의해서 합의 보고 실행해 나가자 이런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과거 공동대표를 하셨던 유승민, 안철수 전 현직 의원이 당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두 분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네네. 두 분께서도 여러 국민들이나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지금 많은 생각을 시작한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당원들의 모든 분들과 생각이 같듯이 앞으로 안철수, 유승민 두 분 전 대표가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두 분 한 분 한 분이 다
대통령 선거에 나가신 적이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두 분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어떻게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두 분 사이에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세대결로 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정치적 조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그런 조율의 역할 체계적으로 협력하면서 당 체제가 안정될 수 있고 더욱 지도부가 면모일신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혁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4월 3일 날 보궐선거 마치고 나서 우리 당 지도부에 대한 사퇴론이 들끓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의원님들은 그 보궐선거 결과만 놓고 제3정당의 지도부로 물러가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모든 국회의원들은 또 당원들은 총선 비전을 만드는 것과 연관해서는 현재의 리더십만으로는 되지 않고 뭔가 이 면모일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통된 생각이고 저는 심지어 손학규 대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제는 이제 시간과 과정 관리를 얼마나 잘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그 눈살 찌푸리는 일이 안 생기면서도 혁신을 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고위원회 합의로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는 논의의 주제 제한이 없이 성역 없이 지도부가 거치까지 논의를 한다면 저는 체계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로 밀어내겠다 지키겠다는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이 반복될 텐데 그거는 바른미래당이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방금 전에 손학규 대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손학규 대표 체제 유지 또는 사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걸 말씀드려서 총선의 비전과 연관해서는 저는 리더십이 더욱 일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과 과정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불란하고 정쟁하는 것보다 혁신이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모든 의원들의 지혜를 모으면 그 방향에 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당 지도부가 혁신이가 어떤 좋은 방향의 명예로운 또 질서 있는 결론을 내리는데도 만약에 그걸 안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모든 의원들과 당원들의 그 고언을 분명히 전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당의 혁신이 진전되도록 하는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신 좀 그냥 무조건 물러나라. 네네. 마치 원내대표 선거가 당대표를 퇴진시키는 사람을 뽑는 선거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을 두렵게 알지 않는 예. 당내 문제를 너무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이번 원내대표의 역할로서 그게 핵심은 아니다는 거죠. 네네. 국회를 책임 있게 하면서 현재의 분란을 종식시키면서 체계적으로 화학과 혁신의 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다수의 뜻에 따라 지도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패스트트랙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 수습이 아마 새 원내대표의 첫 번째 임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이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은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근데 이것은 어떤 정당이 무조건 반대하고 비토해서 아주 식물 국회가 우려되거나 중요한 사안이 아예 논의조차 안 될 때 일정 기간 줄 테니까 협상하라. 이것이 이제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참뜻 아니겠습니까? 예. 협상을 하다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도 참여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에 올라 있는 법안 내용들의 수정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협상을 통해서 좋은 사법개혁안, 선거법 개혁안이 만들어져서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 사보임 과정이 무리했고 적절치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당의 사법개혁 특위에 있어서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아주 전문가시거든요. 예.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도 그분들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제가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민주적으로 원내 운영을 하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 사보임 문제는 원상복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민주평화당에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 유성엽 의원은 선거제 법안, 부정적 입장, 공수처 법안, 합리적 대안 이런 식의 언급을 했습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조금 빠른 질문입니다. 네네. 지금 유성엽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민주평화당 입장에서 나름대로 협상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언급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 당에는 선거법이나 또 사법개혁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있고요. 그 전문가들이 그 특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보다 능동적으로 협상을 해나가게 한다고 한다면 네네. 국민들이 바라는 바 정말 고위공직자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그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 또 검찰의 과도한 권력에 대한 견제 문제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고, 또 선거법 개혁은 국민들이 표를 주신 만큼 의석이 제대로 결정이 되어서 과대 의석이나 사표를 줄여감으로써 민심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드는데 저희는 초점을 두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자유한국당 이 두 회동 방식을 두고 여러 가지 신경전이 벌이고 있는데요. 여야 5당 대표 회동 그리고 또 한국당과 1대1 청와대 영수회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런 논란 자체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이 빈약한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정례적인 것은 교섭단체 대표를 부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3당이죠.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고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원내 의석을 가진 5당 대표를 초청할 수도 있고, 네네. 때로는 1대1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자체가 쟁점이 안 되고 능수능란하게 또 자유자재로 정치적인 논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자세, 저는 청와대가 그런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김성식 의원이었습니다. 1부로 마치고요. 2부에서는 또 다른 원내사령탑 출사표 던진 오신환 의원 연결하도록 하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바른미래당 새 원내사령탑의 출사표를 던진 두 의원 가운데 한 분 김성식 의원과 1부에서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2부에서는요, 같은 질문, 같은 시간 안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죠. 가장 뜨거운 인물,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바른미래당 새 원내사령탑의 출사표를 던진 두 의원 만나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김성식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부에서는 같은 질문, 같은 시간의 범위 안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간단하게 출마의 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출마하게 된 것은 당이 지금의 상태에 안주하면 안 된다,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에서 출발했고요. 지난 의원총회에서 모두가 화합하고 자강하면서 혁신해야 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40대의 젊은 리더십으로 당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젊은 정당으로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고요. 또 당이 통합하면서 제가 가졌던 어느 진영의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진정성으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내일 원내대표 선출되려면은 재적의원 24명 기준으로 최소 13표가 필요한데, 특히 안철수계 분류되는 의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쪽 계열의 의원분들과는 이야기를 나눠보셨는지요? 물론입니다. 예,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왔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당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안주해도 좋으냐, 라는 생각과, 아니,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안 된다, 변화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그 절박함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대결 구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뜻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변화의 혁신입니다. 네네. 작년에 안철수, 유승민 두 전 대표께서 통합 선언문 속에 그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다만 우리 당이 그것을 한 번도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가졌고요. 또 우리 스스로 그런 역할들을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번만큼은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들을 내가 모아내고 또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하면서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변화와 혁신 말씀해 주셨는데 원내 사령탑으로서의 역할 출마의 변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첫 번째 변화는 아시다시피 지금의 지도체제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소수정당인 민중당에게도 패하면서 4등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위기감을 안 갖는다는 것은 정말 이 상태로 그냥 머물다가 당은 공중분해된다라는 것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 속에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그 변화와 혁신의 내용들을 담아낼 때 저는 우리 당이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국민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동대표 역할을 하셨던 유승민 의원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은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필요로 하고요. 그것이 전면에 나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 두 분이 가졌던 그 창당 정신을 구현해내야 된다. 이 당의 방향성과 그리고 우리 당이 이 구성원들의 그 화학적 결합을 모아내는 데 있어서 저는 두 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네네. 점에서 저는 이번에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이 의기투합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저는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는데 두 분께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함께 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구성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인터뷰 진행했던 김성식 의원은 어제 혁신위원회 설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에서 혁신위원회가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떤 내용이든 지도체제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김성식 의원님도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혁신위 체제든 비대위 체제든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방법이든 그것은 제가 당선이 되면 바로 의원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고 네네. 의원들과 밤샘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의를 모아내고 새로운 방향 그리고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지도체제 말씀하셨는데 원내대표 당선 즉시에 무책임한 현 지도부 퇴진시키고 총선 승리 지도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손학규 대표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신지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인데요. 이미 저희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사망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그냥 안주하고 간다면 어느 국민이 그것을 동의하겠습니까? 우리 바른미래당이 내년 총선까지 지속 가능하게 존재하리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절박함 속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저는 손 대표님께서도 늘 어떤 자리에 연연하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을 구당하는 마음으로 서로 함께 의견들을 모은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또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이 패스트트랙 촉발된 당내 갈등 수습이 아마도 새 원내대표의 첫 번째 임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보임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이렇게 당내 갈등이 극한적으로 대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제 사보임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부분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네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당의 화합을 또다시 결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본인의 소신 발언을 했던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선거제 법안에 대한 부분, 공수처 법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 새 원내대표가 된다면은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을 어떻게 해 나가실 작정이신지요? 패스트트랙 지정은 이미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제 민평당의 유성엽 대표께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이게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선거법뿐만이 아니라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모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예. 이것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이 정말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합의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주도하면서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사개특위에서 검경 소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꾸준히 검찰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온 장본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여야가 합의하면서 좋은 법안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이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도해 나가는 구체적인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일단 공수처 법안은 아시다시피 백혜련 의원 안과 저희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안이 동시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선거제의 경우도 지금 유성엽 대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여야가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굉장히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 홍영표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께서도 이것을 무리하게 밀고 나가는 원인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한국당을 끌어들이겠다라는 것이 명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섰으니 한국당도 함께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명분을 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제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논의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인데 지금 현재 청와대 쪽에서는 여야 5당 대표회동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당은 1대1 영수회담을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서로 대화의 장이 잘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형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좀 답답합니다. 그 한국당의 경우도 1대1 면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또 반면에 청와대도 5당 영수회담만을 꼭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3정당의 바른미래당의 입장에서도 일단 이것이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한국당의 국회 정상화의 명분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면 저는 충분히 그것을 양해할 수 있다. 그래서 1대1 면담을 통해서 먼저 한국당의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또 5당이 만나거나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게 그냥 단순히 5대5가 맞냐 1대1이 맞냐라는 이런 말다툼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면 정말 한심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패스트트랙 지정처럼 앞으로도 말이죠. 여당, 자유한국당 그 한가운데 바른미래당에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 또 펼쳐지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저는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입장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냥 단순히 양당의 사이에 끼어서 그냥 중재 조정자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리딩해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공수처 법안의 경우도 저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충분히 우리 바른미래당의 안으로 인해서 양쪽을 조절하고 결과적으로 그 안들을 리딩해 갈 수 있는 역할이 우리 바른미래당의 키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가 되면 그런 역할을 하고 대안을 내는 선명한 야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오신환 의원이었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1대1로 만나 회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하던 시절 주로 하던 회담 방식인데요.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5당 대표 회담을 거부하고 이것을 역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영수회담, 2번 철수회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